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0차 최고위원회 및 확대 간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여 경례. 자유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0차 최고위원회 및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개의를 선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좀 잠시만요. 제50차 최고위원회 회의 및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지도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손학규 당대표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확대 간부회의를 최고위원회와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활약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년 들어서 신년 할애가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년 할애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대통령 주최 신년 할애 회의고 대통령의 신년사는 그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는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날에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나라의 모든 언론은 톱으로 다뤘고 거의 뉴스 시간 전체를 할애해서 보도를 하고 뒷얘기까지 무성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뉴스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저 뉴스 뒷편에 한 줄 잠깐 지나치는 정도였습니다. 신년 할애 장소를 중소기업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중소기업회관으로 잡고 또 경제를 중시한다고 하는 뜻에서 4대 기업의 총수를 불렀지만 새로운 감흥이 없었습니다. 경제인 단체 연합회는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보여주기 쇼는 여전했고, 그러나 새해 펼칠 국정의 새로운 비전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안보와 평화 대신 경제를 주제로 내세우며 기업의 투자를 강조했지만 울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의 혁신을 강조했지만 기업인들에게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밑줄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곳이 있다면 기존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 경제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변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 정부의 정책에 기본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제, 국내 경제가 튼튼히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정부는 혁신을 말하면서 국민 경제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구조조정을 위한 바탕을 튼튼히 해야 하는데 민생을 흔들어서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앞장서야 합니다. 국제 경쟁력도 기술력도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지 않고 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상공회의소 10년의 덕담에서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인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기업인들의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통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선거제도 개혁은 그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들어야 하고 국민의 뜻을 듣는 데는 국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활성화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입니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구성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여 나갑시다. 이 자리에 함께 자리를 해주신 당직자 여러분,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역위원회별로
당원을 조직화하고 각급 위원회별로 위원회 조직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치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9년 기해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를 위한 정치 개혁에 앞장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태경 최고위원님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워마드라는 여성 우월주의 단체에 대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는 워마드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성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워마드가 페미니스트 여성 단체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여성 단체였습니다. 실제로 워마드의 회원들은 여성 우월주의를 공통의 이념 기반으로 하고 있고, 마치 그 KKK라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을 막 죽이려고 했고, 또 IS라는 이슬람 우월주의 집단이 이 서방 문명에 대해서 파괴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테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워마드라는 국내의 여성 테러리스트 집단이 작년 올해를 거쳐서 굉장히 흉악무도한 이런 테러 공포를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올라온 건데요. 이 워마드는 그 남자들의 씨를 말리는 게 남녀 평등을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남자 애기입니다. 남자 애기를 이제 워마드 사이트에 올라온 건데, 칼이에요, 칼. 그래서 얘 살아 있으면 뭐하냐, 한남충이라 그래요. 한국 남자 벌레라고. 커봐야 뭐라고 표현했더라. 커봐야 나중에 자라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런 유충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작년 8월 12일인데 천주교 신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 일종의 그 테러하겠다는 이런 선동을 올린 겁니다. 성당에 여기 청산가리를 묻혀놨다는 겁니다. 청산가리 이제 먹고 죽어야 된다고. 이게 작년 8월 12일 날 올라온 거죠. 이 작년 7월 18일에는 동래역, 부산 동래역 앞에서 이 시칼에다가 그 남자 어린애 유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이면 찔러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실제 뭐 결행하겠다고까지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테러 선동 글과 사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건 이제 자기 아버지를 틀딱이라고 하면서, 이게 작년 7월달에 올라온 건데요. 칼을 들이대고 이런 살해 위협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아니 뭐 애들이 일종의 좀 심한 장난을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는 점점 모여가지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정말 빙산의 일각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거든요. 대한민국 여성들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을 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워마드의 만행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여성가족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진선미 장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워마드를 없애든지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없애든지 둘 중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만 더 준비했는데요.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저께 천안함 북한의 폭침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취지의 말을 했고, 또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제 다시 답변을 냈는데 거기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천안함 사과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 간 화해를 위한 노력도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천안함 문제나 그 연평도 폭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온 겁니다. 이 목적이 뭐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제재 완화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이 하고 있는 5.24 조치는 미리 완화해 주려고 지금 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5.24 조치의 전제가 바로 천안함 공격에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작년 이게 작년 9월입니다. 제가 이제 대정부 질의 자료를 모으려고 국방부에 질의한 게 있는데요.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서해안 완충구역을 합의를 했는데, 완충구역 기준이 뭐냐? 완충구역 기준에 보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완충구역 목적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거기서 말하는 해상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달라 라고 제가 대정부 질의 자료를 보냈고, 그 답변이 왔는데, 우발적 충돌의 제1, 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사례로 적시한 겁니다. 이 국방부 공식 답변서입니다. 그때는 제가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 실수인지 아니면 저렇게 의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니까 그 당시 이게 발단이 됐던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국감 질의 때 답변을 했거든요. 해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문제가 되니까 다시 덮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또 통일부 장관이 이제 덮고 넘어갈 수 있다. 근데 덮으려면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로 천안함이나 연평도도 북한의 계획적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로 지금 규정을 한 내부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천안함 사과, 연평도 사과는 우리가 끝까지 견지를 해야 되고 양보를 받아내려는 그런 투지를 가지고 남북 협상을 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북한이 도발을 한 거를 묻어주고 숨겨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지 말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 때문에 그렇도록 집요하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이런 굴종적인 평화는 나중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당당한 평화를 우리 국민은 바란다는 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대안 제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준석 최고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이 임세원 교수님 발인입니다. 우선 비극적인 사고를 애도하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 정신과 의료진이 있어서 누구보다 와닿는 의료진의 안전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의료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외 종합병원들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국가별로 입원 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래 환자들 같은 경우에 공항의 보안구역을 따로 두는 것처럼
그 진입하는 구역을 분리해서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실제 현재 병원마다 청원경찰 인력 등이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은 보안 구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 운영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이번 사고처럼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위협이 있지만 적어도 흉기가 수반되는 이런 범죄를 막아내기 위해서 보안 검색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정치권이 이렇게 화두로 던지기만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에 자율적으로 설치하라고 공문 하나 달랑 보내는 것을 또 병원협회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과 법률 강화로 병원들이 조속히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공조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진의 안전이 곧 환자와 의료체계 전반의 안전입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일 언급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꼰대 세력의 그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대 남성의 어려움을 축구나 컴퓨터 게임이라고 가볍게 말해서 젊은 세대에게 지탄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손혜원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을 원색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다가 청년층에 대한 무지를 또 한번 드러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2004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2014년에 공무원이 된 것을 두고 고시 공부 기간이 길었다고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군 복무 포함 최근에 7, 8년 걸리는 현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량진에서 컵밥 드시면서 고시생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던 모습과는 전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감언이설을 풀어서 고시생들을 늘려놓고는 뒤로는 이런 식으로 장수생에 대해서 내려보는 조롱하는 비하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재민 전 사무관은 행정고시 재경직 평균 합격 연령대에서 합격한 것입니다. 주소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근거가 없는 추론으로 인격체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수준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글인지 골방 음모론자의 글인지 알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과거에 정작 고영태 씨는 공익제보자라고 보호하자는 이야기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옹호했던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부 예산 36억 원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정황이 담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빵 터지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다. 일이 잘 되면 말씀하신 대로 러닝셔츠 찍고 놀자. 이런 수준 낮은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된 뒤에도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로남불하지 말고 신재민 사무관을 겁박하는 대신 그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게다가 내로남불은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본 스킬이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행태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신재민 씨에 대한 겁박을 중지하라고 논평하자 적반하장으로 신재민 씨의 극단적인 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므로 그만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좌파 인사를 동원하여